이제 LFP 배터리 외에 나트륨 전지라든지 전고체라든지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또 배터리가 필요한가요? 미래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네. 개발된 거는 130년 전에 납축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동차에서 납축전지를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한번 개발되면 이렇게 오래 갑니다. 알카라인 전지도 그랬고 수은 전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새로운 전지의 개발에 대한 시도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나트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폭등을 이제 거듭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트륨 전지를 채용하는 게 오히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의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면 나트륨 전지를 도입할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용량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압이 좀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발을 해놓고 변화에 대응하는 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튬의 가격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고체 전지는 전지를 액체를 고체화하는, 즉 전의 액을 고체화하는 게 전고체 전지의 표현인데 네. 그 경우에 사실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바이폴라 전지라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충분히 에너지가 나오는 하나의 단위를 젤리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젤리롤이 통상의 전지는 하나의 포장 패키지 안에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전의 액이라는 액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폴라 전지는 거기에다가 3개, 4개의 젤리롤을 집어넣어서 이 전지가 직병렬로 연결이 돼서 EV 쪽에 쓰이는데 네. 직병렬로 연결될 때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지에다가 다극을 갖는 걸 서너 개를 넣어서 진행을 하면 직병렬 연결에 대한 로스를 현격히 줄일 수 있고요. 효율이 높아지는. 예,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무게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고체전지의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일상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방점을 두는데 사실 이미 지금의 하이니켈을 사용한 리튬이온 전지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많이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안전성의 이슈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안전성보다는 여러 개의 전지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매력인데 저는 개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실패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전지를 넣으려면 네. 하나하나의 전지를 만드는 소재부터 시작한 균일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네. 이게 팽창하고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일성을 굉장히 높인다는 엔지니어링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전고체전지는 당장 양산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네. 이건 지속할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2차 전지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분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IRA와 같은 법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책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 중국을 먼저 이해되는데요. 중국은 3가지 지원책을 씁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차량 한 대 EV를 살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은 한 시에 한정된 자동차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별도로 사야 되는데 네. 그 번호판 값이 한 1,000만 원 합니다. 그거를 면제시켜줬고요. 네. 세 번째는 번호판을 보통 가솔린 차를 사려면 1년에서 1년 반을 기다렸다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EV에 한해서는 그냥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기다리지 않고 이 3가지 정책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EV 시장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커진 거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EV 침투율로 보면 한 30%까지 성장을 시킨 것이고요. 네. 올해부터 리튬 가격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첫 번째 중앙정부의 1,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없앴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번호값 면제는 2025년 정도 때까지 유지하다가 그때부터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계속 EV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16년 당시에 사실은
중국의 몇 개 회사들한테 한국의 전지 회사들이 이미 채용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 한국 회사들이 2차 전지가 채용된 EV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자동차 가격이라든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와트 아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한 2,5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팔립니다. 네. 그런데 보통 판매되는 게 평균 한국 돈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 1,400~5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됩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네. 이 미국이 이제야 EV 시장을 키우겠다고 IRA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IRA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7,500입니다. 요건에 맞춰야만 이걸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각 스테이트들, 주정부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또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부품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IRA 내부에 AMPC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보통 와트당 $35를 지불합니다. 네. 지금 계산으로는 한 2025년 되면 한국의 3사가 다 받는 돈은 AMPC만 갖고도 거의 1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한국 전지 회사들은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결정이 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전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요. 네.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전해액과 분리막은 반드시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 이 두 개의 물질에 한해서만 네.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네. 물론 미국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소재 회사들은 한국에다가 증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양극재와 음극재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로 양극재 사용되는 전구체, 전구체가 중국의 거의 90%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양극재용 전구체를 한국에 증설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문제는 중국의 자본이 중국의 회사와 같이 협업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볼지. 네. 저희 LNF는 그게 우려돼서 네. LS라는 한국 회사랑 한국의 전구체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주 원료는 90% 사용되는 거는 흑연입니다. 네. 근데 흑연은 천연흑연계 음극재와 인조흑연계 음극재가 있는데 네. 인조흑연계 음극재는 2,800도 이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 비용이 높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천연흑연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용 전구체와 같게 네. 천연흑연은 현재 90% 이상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인조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천연흑연을 한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또 문제점은 천연흑연의 주 원료인 구형화 천연흑연, 양극재 전구체의 똑같은 위치인데요. 네. 그 구형화 천연흑연을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어야지만 IRA나 AMPC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한국은 양극재 회사는 아시다시피 한 4~5개 정도의 세계적인 양극재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는 전구체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전구체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느냐가 숙제인 것 같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흑연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급한 상태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음극재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에 힘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잘 또 해결이 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네, 좋겠습니다. 네, 결국 2차 전지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북미 전기차 EV 침투율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전일이죠. 전일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판가 인하하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조금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실망들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EV 침투율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5.8% 정도가 미국의 EV 침투율이었었고요. 네.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10% 정도로 EV 침투율을 목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예상되는 거는 뭔가 전분기가 7.9%, 네. 그 다음에 그 전이 한 7.2%,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7% 중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럼 10%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CAFE라는 제도의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네. CAFE는 한 기업이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갖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원책이 아니라 네. 규제책으로 벌금을 한 대당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시행이 매년 되고 있어서 1년에 2km/리터 정도의 연비가 더 높아지는데요. 네. 2023년은 21km, 그리고 2024년은 23, 25년은 지금 25km로 네. 이미 예전에 발표가 된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GM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 정부에 지불한 벌금이 2,500억, 포드는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모든 기업의 자동차 회사들의 전문 경영인들이 사업 계획을 구축할 때 네. 이거에 대한 벌금을 내려고 사업 계획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벌금을 안 하려면 EV의 판매 기업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EV 판매량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실제 EV가 팔려 나가는 대수는 네. 사실은 그 자동차 회사의 EV 경쟁력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생산 효율 경쟁력,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제품 경쟁력, 네. 이 면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침투율은 낮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CAFE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네. 자동차 회사들은 아마 내년에도 더 높은 목표를 지금부터 설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고,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는 더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EV를 판매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IRA라는 지원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규제책도 함께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걸 높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네. 결국은 EV 침투율은 우상향에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대로 계속 가서 준비를 안 한다면 한 2, 3년 지나면 연간 조 단위의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EV 침투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라서 여러 가지로 뚜려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 136만 대를 팔았고요. 네. 올해 목표는 180만 대인데 네. 이미 지금 3분기 판매량이 작년 판매량을 넘은 상태라서 180만 대 달성은 무난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여러 가지로 리세션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격을 낮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졌던 회사가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려들이 있으시죠. 예,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2013년부터 네. 2022년까지 매년 50%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고 얘기했던 테슬라 CEO의 얘기는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시면 다 맞아 떨어졌고요. 그런데 40%나 30% 성장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고 80%, 100% 이상 성장했을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두드려 맞는 것만 보니까 테슬라는 말에 비해서 실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지난 10년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판매 계획 대비 실제 판매량 100%를 달성한 회사는 중국을 제외하면 테슬라 이외에는 없는 게 실제고요. 네. 대부분의 레가시 자동차 회사들은 실제 판매 계획 대비 판매량은 50% 미만인 회사가 모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들의 목표를 높게 잡는 이유는 CAFE 제도를 빌려서 말씀드렸지만 네. 유럽도 같은 환경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A와 같은 지원책에만 관심을 가졌지 CAFE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테슬라가 여전히 전기차 생산업체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다른 레거시 업체들이 뒤를 따라오고 있지만 목표 달성률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또 지속이 될지 변화가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2차 전지 투자도 고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저희가 몰랐던 부분, 굉장히 알고 싶었던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무님. 2차 전지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렉트릭 피클, 자동차 쪽에 지금까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이외에 선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업이 해왔던 그 어떠한 산업 분야보다 굉장히 더 성장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계획 대비 실제가 좀 늦은 것처럼 보이시는 거는 각 유럽과 미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벌금을 내겠다고 잡을 수 없는 입장들 때문인 거지 성장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 중국이 해왔던 3가지 지원책과 유사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장은 아마 의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높아질 걸 보시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심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많은 성장을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LNF의 최용진 전무님이 저희 이제 쏠쏠한 TV에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 ETF의 박수민이었고요. LNF와 함께하는 쏠쏠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